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면서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취재 기자에게 영장 청구 속보 들어보고 또 정치권 파장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한테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이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백서 속에 있는 적 혹은 주적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이 대북 안보관을 볼 수 있는 발음이던데요. 잠시 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백서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또 현안들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운영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액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빠진 혐의도 있던데, 자,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에 적힌 주요 혐의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혐의가 가장 주요하게 적시됐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는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했던 최소 1,827억 원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수준의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아야 할 적정한 배당 이익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00억여 원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대장동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에선 21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업자들로부터 이 대표 측근들이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았다. 이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서 빠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역시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은 이번 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곳으로부터 시유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자신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모두 133억여 원의 뇌물을 주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네이버에서 축구단에 준 돈의 경우 이것이 뇌물인데도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서 합법적으로 기부를 받은 것처럼 가정했다면서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인데 검찰이 강행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 대표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없앤 정황이 확인됐고 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을 잇따라 접견한 것도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국회가 열린 상태여서 결국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이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헌정 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을 하고 투쟁 의지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느냐며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헌정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어 자신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느냐, 없앨 증거가 남아있긴 하냐며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번 영장 청구가 검찰의 무리한 결정임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해도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 비주류인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으면 깔끔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양심껏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에서 긴급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와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만큼 당분간 여야 관계 냉각은 물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들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합동연설회가 열릴 텐데 광주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광주, 전북,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4명을 포함해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보수정당 지지도가 약한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 연설회인 만큼 버스 노선이나 상수도 확충과 같은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합동 연설회는 다음 달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두 7번 열리는데 앞으로 대전과 강원, 대구, 서울 등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대장동 비리 일당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무,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김 전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동 피고인으로서 이 밖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승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한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사. 자, 한 위원장이 어떤 혐의로 입건된 겁니까?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온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정부 과천 종합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한 위원장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는데 자택 압수수색은 마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 네 번째지만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어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 과장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혐의를 부인하던 차 과장은 구속 이후 입을 열어 윗선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상혁 위원장의 소환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에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는 내용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당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패하고 정부의 성패는 정권 재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공동 운명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당 명예대표 추대는 성립하기도 어렵고 실체도 없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이 올봄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미 시점은 올해 4월 하순으로 계획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형식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 봄 윤석열 대통령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했다는 보도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전한 숨은 공로자 19명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 국민 추천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42년 동안 한센병을 치료해온 스페인 출신의 유입의 신부와 70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무상 출연해 장학회를 설립하고 후원한 손재한 명예이사장 등이 공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서 공로자들의 희생과 헌신, 봉사가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고 감사를 표했고 국민을 대표해 포상을 수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도 학대했던 의붓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외투로 몸과 얼굴을 꽁꽁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나오는 의붓 어머니 A씨.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아이를 아내와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친아버지 B 씨는 아이를 안 때렸다고 거짓말한 이유 등을 묻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왜 아이 때렸습니까? 경찰은 의붓어머니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명을 바꾼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4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 치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 씨는 아이가 숨진 당일 말을 듣지 않아 밀쳤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 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재택교육을 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 부부에게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12살 이모고는 몸무게 30kg의 마른 몸에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궁지에 몰린 SM 현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SM 현 경영진은 이 전 총괄이 SM의 황제로 군림하며 역외탈세를 하고 또 자신의 부동산 욕심을 위해서 특정 가사 내용을 강요하는 등 독재를 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자, 이수만 전 총괄의 비리를 폭로한 경영진 누군가요? 네,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이자 최근 SM 3.0이라는 새 전략을 발표한 이성수 SM 공동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분 분량의 영상을 올리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SM의 대표 보이그룹인 NCT 127이 적힌 의상을 입고 등장한 이 대표. 우선 이수만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이 2019년 홍콩에 시티플래닝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언급하며 이수만의 100% 개인 회사인 해외판 나이크 기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TP가 하는 프로듀서 업무는 똑같지만 SM과 레이블과의 정산전에 6%를 선취하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며 결국 한국의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전 총괄을 겪어본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며 직접 녹취도 공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나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안 두더라도 그래야 너 좋은 데 간다. 그래야 내가 쓰고. 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이 전 총괄이 강조한 ESG 경영 메시지 이면에는 부동산 사업권과 관련한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나무 심기 사업을 통해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카지노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속 걸그룹인 에스파의 노래 가사에 나무 심기 메시지 등을 넣도록 강요해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하며 울컥하기도 했고 결국 음반 발매도 연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그 이외에도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다회사와 측근 등 14가지의 목차를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한 하이브나 이수만 전 총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전 총괄 측은 현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은 변함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여론을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하이브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총괄과의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습니다. 이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 허용은 SM과 관련이 없는 개인 차원의 작업일 뿐이고 계약서상에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있어도 완전히 해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떠한 로열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성수 대표가 문제 제기한 해외 법인 CTP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승인한 SM의 내부 주체가 누구였는지 검토하겠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또 이수만 전 총괄이 강조하는 ESG 메시지가 SM과 직접 연계되어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새 이사진의 진용과 지배구조 개선 방침을 발표하며 다음 달 말에 열릴 주주총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이브는 사내 이사 후보로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와 정진수 하이브 최고 법률 책임자,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을 추천했고 사회이사까지 모두 7명의 이사진을 제안했습니다. SM의 현 경영진은 아직 주주 제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이브 측이 SM의 새 경영진 후보를 제안함에 따라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SM 현 경영진과의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개편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합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일부 노선에서 기존보다 공제 마일리지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이용자 혜택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원 장관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서 LG U+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중국 화웨이 장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용산구 LG U+입니다. 네, 황현식 LG U+ 대표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서 한 달 만에 사과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재점검하겠다고 말하면서 단기간 내 연간 정보 보호 투자액을 현재 3배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 유형별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무상 교체와 스팸 전화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고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점검한 결과 화웨이 장비와는 이번 사태와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사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두고 보안 전문가 영입과 외부 보안 전문가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안 관리 안정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킹 대회와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 분석을 수행하고 공격자가 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전제로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양자 컴퓨터를 악용한 해킹에서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전문 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보안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LG U+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전에 고모님께서 오늘은 이상민 의원께 질문 많이 하라고 하셔서 첫 질문은 이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최초네요.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 막상 또 그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니까 뭐 상당히 하여튼 좀 뭐 충격적이고 또 많이 또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힘들고 고민스럽고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예. 고모님은요? 그 제1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되는 것도 헌정사의 처음이지만은
제1야당 대표가 저 대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처음이다 이걸 강조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그 검찰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언제 어느 시대에 야당 대표가 그렇게 부패 스캔들 관계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걸 예상했다고 봅니다. 이걸 예상했기 때문에 네. 굳이 대선 끝나자마자 지역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 또 굳이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당대표를 출마했고 하는 거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언젠가 청구될 거다 예. 하는 걸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도 이미 예상된 일이니까 이걸 갖고 뭐 생전에 예상도 안 하고 뜻밖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고 예. 이 법적으로 검찰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와서 무슨 정치 공격으로 정치적 그 저희 대여 공세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나는 민주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검찰의 이제 최근 수사 행태를 보면 어떤 그 분명한 혐의가 있으면 그것만 확실하게 증거를 대고 사실에 따라서 또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마구 찔러대는 격이거든요. 네. 이거 했다가 이거에서 별다른 게 없으면 또 다른 데 하고 그러면 사실 그 명의는 그 병소를 정확히 도려내는 그 의술을 발휘해서 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환자를 죽이는 마구 찔러대는 그런 수사 행태를 보였다. 법률적으로는 별건 수사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별건 수사가 무자비하게 그 마구제비로 이루어져서 네. 그런 마구제비 수사 행태 그리고 언론의 여러 가지 수사 정보 관련된 거를 흘려서 사회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낙인을 받아서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되게끔 하는 그런 비열한 비겁한 행태가 있는 걸 보고 최근에 또 뭐 그 곽상도 전 의원 뭐 무죄 50억 무죄 판결이라든가 네. 무죄 판결이 줄지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식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검찰의 그 수사 능력, 의지, 또 진정한 의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럽고 네. 예,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의 행태도 우리가 비판하고 또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걸 무슨 정부 그 운영에 검찰이 끼어들어갖고 이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행태도 반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 검찰이 얼마나 한심하게 기소를 했으면 곽상도 50억 건 무죄죠. 윤미향 건 무죄죠.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 그거 한 이성윤 검사장 그 무죄죠. 내리 3건이 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지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런 흐름이라면 일부 판사의 이런 흐름이라면 이재명 대표 기소 한들 무죄 안 나오란 법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것이 사람 잡아가고 뭐 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네. 정말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갖고 기소를 하고 해야지 이 검찰이 죄의 유무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편성해서 검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이번에 지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던데 자, 희대의 사건 또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뭐 이미 그 전부터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온 만큼 나머지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 절차가 가부가 남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체포 동의안 처리에 따라서 그 영장 심사 절차가 좌우되겠죠. 네. 다만 여기에 이제 절대 분위기에 그 경황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철저하게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검사의 수사의 최근의 행태나 또 무죄 판결을 받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식에 반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분명히 허점이 많을 것이다 라는 네. 짐작이 됩니다.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원석 총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구 직후에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안이 얼마나 큰 점인지를 한번 확인해주는 뭐 증좌이기도 하고 또 체포 동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내는 뭐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는 건 당연하죠. 가능하고 방금 그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걸 들었는데 네. 모두 야당 대표로서 본인에 관계되는 거니까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네. 본인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본인에게 체포영장을 국회 동의를 청구한 것도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스캔들에 부패 스캔들에 관계된 것도 희대의 사건입니다. 저런 사건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거든요. 네. 야당 대표가. 저것도 희대의 사건이고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검찰들이 반성할 점도 있어요. 과연 검찰들이 정치 검찰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들이 했잖아요. 지금 이 검찰들이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하는 이유로 2,000명이나 수사하고 200명이나 구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검찰이 과연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말 죄의 유무를 사실 입각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검찰이 자성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이 뭐 당사자 문제고 또 야당의 책임자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도 좀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검찰에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앞에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예.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검찰에 제대로 소명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 더 자세하게 소명을 해서 국민들의 염려를 덜겠습니다. 뭐 이런 본인이 행위에 대한 사과라든지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한마디 하고 네.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검찰만 공격하면 국민들이 저걸 제대로 감독을 받겠습니까? 네. 아무튼 어제 오늘 대검의 시간,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다시 또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이탈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각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자리에서 이거는 저 의회주의에 반하는 거다.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총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순진하게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사실 부실 수사, 과도한 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뜻을 모아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이후 민주당 안에선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습니다만 또 비명계도 여러 갈래로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와 선긋기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이 어떤 좀 탄압적 측면이 있다 보니 좀 더 두고 보자. 이를테면 온건파도 비명계 안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상민 의원께서 권성동 의원 모델을 또 제시하셔서 언론에서 오늘 회자되던데 덧붙여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폐지된다고 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요.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지금의 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특히 야당 의원의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면 체포 동의안 절차에 대한 그 가결 가부 여부를 국회에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그 곤혹스럽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국민의 뭐 따가운 시선도 있고요. 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된다, 폐지한다, 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 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그렇다고 또 함부로 야당 대표, 야당 소속의 대표한테 그 인신 구속을 시킬 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에 동의하기도 쉽지 않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그 마구제비 수사여서 거기를 믿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를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권성동 의원의 경우가 그 강원랜드 건인가요? 그 건과 관련해서 직접 본인이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뭐 그러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를 받고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을 하면 참 깔끔한데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또 다른 사람이 압박을 가하거나 뭐 강요를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사실 본인 문제가 아니고 제3자로서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또 민주당한테도 국민들이 또 보시기에도 깔끔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사건이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장심사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설사 영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럼 만약에 영장이 안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명예가 회복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일 바람직한 태도죠. 더구나 야당 대표니까 우리 민주당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나가서 영장심사 받겠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게 당당한 거고 당도 살리고 본인도 사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 게임이 이재명 대 뭐 검찰 게임이 아니고 여야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당 대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은 야당은 뭐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껏 표결할 의무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미 야당이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야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국면을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 개인의 양심을 떠나서 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아까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일단은 이탈 변수를 좀 우려하는 상황이고 아까 저희가 좀 도식화해서 표를 만들었거든요. 반대 찬성의 이제 경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탈표가 28석이면 가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비명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변수거든요. 근데 당내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니까 민주당을 당내 분위기를 대략은 아는데 예. 그 21개는 과장된 겁니다. 어떤 게 과장된 거죠? 20 몇 명이라는 그 뭐 이탈표가 28명이라는 뭐 무슨 건.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의원들이 물론 개개의 의원들이 마음속 또 실제로 나온 표결 결과를 미리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무기명이기도 네, 예.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이 별건 수사 등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의 행태가 많다. 네. 이것들에 동조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사법적 의혹건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의 문제점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모습이라든가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행태 또 언론에 슬슬 흘려서 좀 이런 비겁한 행태를 보이는 거. 예컨대 정성 의원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했던 거를 한두 달 지난 후에 뭐 이렇게 까는 거. 네. 이런 행태들을 볼 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자세에 대해서. 검찰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이탈표를 대한 반감이 있을 크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수사기관 검찰의 그런 수사 행태가 문제가 큰데 네. 그런 행태를 섣불리 검찰의 입장만 보고 동조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은 수가 동의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저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이나 네.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의무나 이런 걸로 보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할 수는 있어요. 나는 내 양심적으로 그거는 당론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건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생각을 강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투표에 들어가면 28표 이탈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만약에 28표 이탈표 나오면 민주당 그날로 해산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국회 넘어가면 부결되는 거는 뭐 분명한 거고 또 28표가 이탈표가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는 투표 하나만 합니다. 네,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 의원님께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보시기엔 당론이 정해질까요? 아니면 자율 투표로 갈까요? 당론으로 정하는 건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성격과 맞지 않고 또 당론으로 정하면 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방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때문에 네. 당론으로 정해서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알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맡길 일이고 네. 저는 그렇게 한다 해도 이재호 고문님 말씀하셨다나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해주는 의원 수는 예. 몇 표 안 된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이 의원님도 만날 예정이거든요. 만나시면 무슨 말씀 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미 만난 의원들한테도 네. 얘기 들어봤더니 네. 뭐 그냥 일상적인 당인 얘기라든가 뭐 앞으로 전국 구상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예. 체포동의안 뭐 이런 구속 이런 부분은 거의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뭐 저도 뭐 만나서 네. 이재명 대표 당대표와 의원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니까 네. 당 개혁 문제라든가 당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네. 또 뭐 현 전국 구상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주 만나시면? 아니 이것도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당에서 국회에서요 인사 문제는 네.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정한 법이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그냥 뒤로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표면적으로는 그냥 개인의 양심을 맡긴다 이렇게 가지 예. 인사를 당론을 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시각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개별 의원들 만나는 게 무마하려고 한다.
아니 그거는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고 뭐 무마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의원들이 소신과 양식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뭐 당 대표와 의원이 만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혹시 만약에 다음 주에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무마의 뉘앙스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상민 의원은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이재명 대표 절대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그 이야기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음 주가 본인 궁금해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좀 더 질문 드려봤고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질문 드리면 사실 두 분을 일주일 만에 만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직전까지는 사실 이른바 쌍특검이 국회 안에서 화두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곽상도 전 의원 1심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1심 사건 여진이 좀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어떤 파장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쌍특검을 해야 되는데 곽상도 무죄 사건과 윤미향 무죄 사건 요 두 개를 쌍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건 뭐 특검할 건이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네. 의원님. 저는 뭐 김건희 건 당에서 하듯이 김건희 주가 조작 건 의심이 많고 네. 그러나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있고 결론도 안 내고 있고 예. 그러면 특검을 나서야 될 명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50억 불 50억 불이 아니죠. 50억 원 클럽 50 클럽 사건. 예, 50억 클럽.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죠. 그 무죄가 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겨서 철저한 수사로 보강을 해서 네.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이 예. 같은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건보다는 저 50억 원 그 사건 로비 사건 그 건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하니까 네. 저는 하여튼 먼저 그 50억 원에 대한 것을 빨리 하고 김건희 씨 건도 여건이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의 수사가 지금 어쨌든 빨리 그 50억 특검 동결되도록 이렇게 빨리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억 특검 하기 전에 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인가 네, 네. 대법관 대법관. 그건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인사들. 그렇죠. 예. 이게 윤석열 정권이 시대적 소명이 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건데 예. 그 부정 부패를 척결하려면 박영수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 문제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도 안 하고 하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50억 클럽 관계 특검하자 소리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네. 전체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갑니다. 믿op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뭐 검찰 마음대로. 네. 국민의힘으로 또 질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토론회 분위기 잠깐 보고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재현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여전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토론회 장면 잠깐 보셨는데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본래 본질적으로 너무나 일그러져 있고 대통령 뭐 윤심이냐 아니니 여러 불상선언 모습 보였는데 뭐 끝까지 윤심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지배적으로 이 토론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제 그 TV 토론은 뭐 그동안의 그 세간의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뭐 재미를 그 가미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억지 웃음 자아내려고 하는 억지 춘향식 그 토론회였다. 그런 점에서 네. 너무 희화적이고 좀 꾸밈새가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토론회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억지 웃음이었다? 네. 전 뭐 우리 당 대표들이 하는 토론회라. 보셨습니까, 고모님? 제가 뭐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예. 지금 여기 한 줄씩 나오는 게 그분들이 대표 발언만 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적어도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면
한 줄이라도 나는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당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 나라 정치에 기여하겠다든지 이 나라 국정 운영에 기여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무슨 그 하나도 그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하니까 네. 그 국민들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생활과 민생과는 관계도 없는 얘기들을 저렇게 알장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네 분이 한 이야기가 저게 무슨 국민들의 그 생활에 느낌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뭐 어쨌든 우리 당 대표가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나는 더 이상 외압이 없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자기네 하게 놔두고 네. 밖에서 뭐 쓸데없는 그 간섭이나 쓸데없는 그 이슈를 만들어 갖고 이 전당대 분위기를 흐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일단 두 분 다 박한 것 같고 아까 화면에 조금 전에 이제 당대표 가상 대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화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전당대회 한창인 국면 속에서 여당 내부에서 아까 대통령실 입장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당대표로 추대하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밤새 죽을 죄를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럴 바에야 본인이 대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대표라는 그 직함이 욕심이 납니까? 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그 대표자로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잘 이끄는 특히 반대파와의 협치를 잘 이끌어내는 그런데 골몰해야 됩니다. 네. 저 국민의힘 내부의 그 당대표, 그때 명예당 대표. 네, 대통령실도 너무 나간 얘기고 성립이 어렵다고 밝히긴 했어요. 네, 끝으로 고모님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말이고 저는 안 해도 될 말 해갖고 네. 전당대회 분위기만 공략에 흐리게 만들었는데 네. 저거는 요점만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줄이자 그래서 네. 당정 분리가 내세웠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다 분권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중앙 권력도 지방으로 나누고 다 나누는데 네. 무슨 그냥 대통령 존재 자체가 이미 명예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굳이 당에서 명예대표를 한다 하는 거는 분권 자체를 무효화시킨다는 거니까 그리고 저거는 김기현 후보 주장에도 안 맞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 대표할 사람은 데리고 나갈 사람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대통령이 당의 명예대표하자 그러면 본인 주장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건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이 의원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만 짧게 단답형으로 질문드리면 아까 천하람 후보에게 나온 질문이거든요. 윤핵관과 개딸 가운데 이른바 개딸 가운데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이란 질문을 이 의원님께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둘 다 피하고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병원까지 파괴되면서 생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2차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생존자들을 황급히 실어 나릅니다. 지진 발생 228시간. 무려 9일하고도 12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구조된 직후 물을 요청했고 오늘이 며칠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시간 뒤인 229시간 만에 13살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진 발생 약 222시간에는 42살 여성이 구조되는 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생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aha 10 tane ceset var. 10 tane harfiyatın içerisinde. Onu arıyoruz. 생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골든타임인 72시간을 3배 이상 넘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놀라운 생환이 강인한 정신력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I do think there's probably a huge psychological component in the sense that, you know, if people have hope and they believe that they will be rescued, and that determination probably does play a factor.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 중단되며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공식적인 사망자만 4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많은 병원이 무너지면서 생존자들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심각한 2차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럭 안에 임시 진료소를 꾸리거나 텐트 안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연락선이나 군함 위에서도 임시 병원 시설을 만들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Ayakta hastalara pek hizmet veremiyor. Onun yerine böyle yerleri tercih ediyoruz.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진 구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약 26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대지진 발생 이후 많은 국제기구와 구호단체가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전쟁을 겪은 시리아 북부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에 마련된 임시 수용소에 머무는 75살 수비의 시벨로 할머니. 아파트 6층에 살던 할머니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목숨을 건졌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مسات كثير عديت والله مسات ومسات ابني ما راح احكيش هذا درت احكي بس 국제기구는 알레포와 라타키아 등 시리아 북부 지역이 지진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진단했습니다. 식료품과 의료 침구뿐 아니라 기본적인 치료약마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14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간호가 필요한 임신부입니다. 안전 트라우마 역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And many of the people in the families who are sleeping on the streets or in the shelters are afraid to return back to their homes for fear of the aftershocks that came and to have it crumbling down. 구호의 문이 열린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구호 물자 트럭 200여 대가 시리아 북서부에 도착했습니다. UN 인구기금은 앞으로 석 달 동안 가장 취약한 시리아 이재민을 돕기 위한 2,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 21명도 오늘 밤 11시 군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팀 10명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7일 동안 튀르키예 아다나주에 머물며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앞서 파견된 구호대 일진은 모레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강진 피해를 본 시리아에 유엔을 통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인도적 지원금을 포함해서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방한용품일 텐데요. 보내면 안 되는 물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벼락처럼 찾아온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사람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불과 침낭, 겨울옷과 신발 등 방한용품입니다.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 지진의 진앙이었던 가지안테프는 아침이면 영어권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시거처로 쓰일 겨울용 텐트는 30여만 개나 부족하다는 게 튀르키예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불이나 조금 따뜻한 것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텐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체계가 무너져 위생 문제도 심각해 청소용품이나 여성용 위생용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분유나 이유식부터 잘 썩지 않는 통조림이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봉지에 한가득 담긴 통조림 햄이나 라면도 구호품으로 보내기엔 모두 부적절합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모르겠다면 성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면 후원금이 빼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배하고 있는 테러 조직원이 한 단체를 운영하며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한 2016년도에 그 테러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단체에서 이 구테타를 시도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모금 계좌나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후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다시 규정을 한 거 6년 만인데요. 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상세히 기술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한효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적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만 표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대신 미북 정상회담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 북한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특별부록에 9.19 군사합의의 이행과 성과를 담았던 2년 전과 달리 최근 반복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일반 부록에 담은 것도 특징입니다. 개념 위주의 설명으로 반쪽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도 5쪽 분량으로 세세하게 담았고, 전략자산 전개 빈도 등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도 4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화성 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롭게 선보인 미사일을 반영했고,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20kg가량 늘려 70여 kg가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 국방백서에 이웃국가로 표기했던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로 기술했는데, 최근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1년간 주요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면서 선전 관련 부서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올해 2월 기준 북한 권력기구도를 공개하며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인사는 40% 이상, 비서국은 60% 이상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와 선전, 선동 강화 기조에 따라 관련 전문부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또 군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가 주요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방상이던 리영길이 대부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열병식 때 구속으로 밀려났던 이인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국무위원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 지위 변화에 대해서 확인되는 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국방 백서 내용과 북한 동향까지 먼저 YTN 보도로 보셨는데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 백서에 북한 정권 또 북한 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오늘 공개된 국방 백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95년 국방 백서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94년에 불바다 발언 이후에 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문재인 정권 때 없어졌다가 다시 6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발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초안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관심이었는데 북한은 우리의 적 어떤 의미로 담게 된 건가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네.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했고 그 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도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계속돼서 도발을 하고 있고 네.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서라는 것은 예. 우리의 그러한 국방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행보는 우리의 적과 같은 행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은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취지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국방백서 부록에 보면은 9.19 군사합의 위반 내용들이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은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위반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따라서 아까 백서 본연의 목적이 한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의 그러한 도발 행위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북한 반응은 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대화와 협력을 좀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기반 하에서 그러한 기반 하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러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통일부 측에서는 네. 담대한 구상이라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희 국방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맞게 그것에 대응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국민과 국제사회에게 전하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백서에서는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네, 북한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신 차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 보유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20kg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사이에 북한이 재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플루토늄이 늘은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과거 북한이 계속해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생산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하면서 사용한 것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네. 기술을 한 것입니다. 예, 또 눈에 띄는 부분이 2년 전 백서에는 그 영변 핵시설 이렇게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 공개된 백서에 보면은 영변 등 핵시설을 가동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거든요. 예, 사실 네. 북한의 영변 말고도 여러 가지 핵시설이 많습니다. 예. 뭐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산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적시하진 않고 있지만 네. 농축 우라늄 시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네. 자, 북한군이 명칭을 바꾸고 새로 편제된 군도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항공 및 반항공군 명칭을 공군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바꾼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식별이 됐어요. 예. 뭐 북한이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네. 바꿨는데 그러다가 다시 공군을 사용한 것이 뭐 공군 전력에 특별히 보강이 있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변화된 명칭이 식별됐기 때문에 그에 예. 맞게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기교화 포병사단 창설 요거는 어떻게 그거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계화 사단이 있었고 포병 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씩을 빼서 합쳐가지고서는 기계화 포병사단이라고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의 목적이 뭐 평양 등을 방어하는 거냐 또는 전시에 추가 증원을 해서 내려보낼 것인가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함께 국방백서, 사실 국방백서 속에 북한에 대한 어떤 표현은 남북관계에 따라 좀 표현이 바뀌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함께 짚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북한에 대한 평가 또 핵 능력에 대한 평가, 또 잠시 뒤에 우리가 얘기할 일본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열병식에서 언급된 부대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전술핵 운용부대, 또 ICBM 부대 등도 언급이 됐던데 역시 설명해 주시죠.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전략군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대 명칭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전력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북한이 그간 보여줘왔던 것들을 갖다가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명칭은 그 부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새로운 북한 미사일 평가와 관련해서 최근 열병식에서 이제 화성 17형, 그러니까 미국까지 사거리가 닿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미사일인데 이 화성 17형이 11기나 선보였고 또 신형 ICBM도 4기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는 어떤 의도로 평가를 이거는 이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예, 네. 아무래도 북한이 핵 전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직결되는 전력, 특히 뭐 ICBM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때보다 많이 전시함으로써 네. 자신들의 그런 공격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체 연료 엔진 기반 ICBM에 대한 어떤 열병식 이후 여기에 대한 주목도 있었고 사실 전문가들이 고체 연료 엔진 기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습적인 어떤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연료 주입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위협적인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네.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전형적인 고체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북한이 저것을 한 번도 실험한 적은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ICBM이라고 보기엔 이른 측면이 있고요. 북한이 뭐 저것을 연료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네. 언젠가는 발사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애,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도 굉장히 주목을 모았습니다. 이 자체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최근 김주애에 관한 북한의 행보를 보면 우상화의 시작이다는 저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그것이 후계 구도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겠죠. 다만 네. 저렇게 화면에 여러 네. 번 등장하는 거 그리고 뭐 존경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 또 열병식 이후에도 아마 작년 12월인 것 같은데 삼지연에 가서 백마를 타면서 네. 김주애를 강조한 것 그런 것을 보면은 우상화를 강조한 건데 그것이 단순한 김씨 일가의 우상화의 일종이냐 네. 아니면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한 상황에서 우상화를 시작한 것이냐는 아직 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투혈통의 4대 김주애가 이렇게 부각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 구도를 노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북한의 미래 세대의 어떤 상징일 정도일까 의견이 분분한데 차관님도 여러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 한쪽에 몰입하다 보면 북한 정세 전반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열병식 과정을 통해서 조금 내부 결속을 좀 다지는데 북한이 주력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예. 식량난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최대의 인력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저렇게 열병식을 하는 것은 네. 결국 체제 결성용이고 김정은 정권의 선전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월 16일이 오늘인데 오늘이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이른바 이제 광명성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보도된 그 바에 의하면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뭔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잠잠합니다.
예, 여기에 뭐 대해서 관측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북한의 도발에 끌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북한의 도발 양상에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예. 그럼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이냐? 아직까지 북한이 구체적으로 예고한 것은요. 4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희가 높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대비 태세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악해가면서 재래식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늘 열려 있고 또 ICBM 같은 것은 사실은 ICBM도 그렇고 핵실험도 그렇고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그 고체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네.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시험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부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방식의 핵실험, 그러니까 과거에 그 폭발력이 일정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수소폭탄도 아니고 또는 전술핵 무기도 아닌 핵실험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말로 수소폭탄, 메간톤급의 폭발력이라든가 또는 전술핵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잠깐만 정리해보면 북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을 이번 백서에 담았다는 말씀과 함께 도발에만 집중하면 끌려갈 수 있지만 4월에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은 높게 보고 계시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에 대한 표현으로 좀 넘어갈 텐데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운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는 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네. 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국방백서 하나만 일본 문제를 갖다가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교백서 이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담는 취지에서 가까운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을 포함하는 것도 그렇고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어떤 표현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국민 정서상 한일 관계에 대한 좀 고민은 더 깊었을 것 같고 더불어 북한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혹시 초안에서 이렇게 최종 안까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가장 고민됐을까요? 뭐 전반적인 내용이 다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외교부에서 외교백서 발간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도 체크를 했고 정부 간에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거쳐서 가까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도 풀어가야 되지만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서 포함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담았습니다. 네, 백서 만들 때 국방부 자체 어떤 분석과 또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를테면 가까운 단어 같은 걸 추가할 때 치열하게 토론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외교부에도 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상의를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군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동안은 장병 처우 개선이 좀 눈에 띄었는데 연금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군인 연금이 4대 공적 연금 중에 가장 유리하다. 뭐 특혜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특징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신중한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것은 군인들의 근무 여건이 다 격오지고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군인과 공무원 다 같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공무원은 60세 정년을 지키는데요. 네. 군인은 60세 정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성장군이 되어야지 60세까지 가고 대령 같은 경우에는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0대 중반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는 일의 성격도 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매년 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이 부분하고 네. 그리고 이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이 보험료율과 지급률 자체를 이제 조정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죠. 그거는 현재 아직 논의 중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내면 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연금에 동일하니까 그 액수는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1조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조 정도.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끝으로 현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인기 경계 실패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 라인을 징계했습니다. 무더기 경징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관님 말씀까지 사실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징계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예. 바로 멀지 않은 시기에 그것과 관련된 발표와 설명이 저희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 시점은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금주내 또는 조속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내용 포함해서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 옆에 설치한 한전 개폐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인근 동네 전기가 끊겼습니다. 정전은 잠시 뒤에 복구가 되긴 했는데 이후에 주변 아파트 단지 수백 세대에서 가전제품 하나가 먹통이 됐다는 집단 민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일대 동네 전체에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정전 원인은 도로 주변에 설치한 한전 개폐기 내부 이상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수리에 들어갔고 수십 분 만에 정전 사태는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뜬금없이 전자제품 고장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돌아온 후에 이 아파트 여러 세대에서 동일한 가전제품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준 사진인데요. 바로 이거.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입니다. 먹통이 된 월패드, 출입문 여는 것부터 엘리베이터의 난방 조명까지 모두 문제였습니다. 택배라든지 아니면 제가 배달 음식 저는 집에서 잘 시켜 먹긴 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저한테 핸드폰 전화 오면 제가 내려가서 1층에 가서 문 열어주고.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단지 내 피해 세대는 전체 가구 수의 10% 정도인 179세대. 보증기간이 지났고 아파트 전체 피해도 아니라서 세대별 수리비 23만 1,000원은 전액 자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게 가전인데 어떻게 정전 한번 났다고 이게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가 있고. 다른 가전제품은 다 멀쩡한데 월패드 하나만 고장난 이유는 뭘까? 월패드의 경우 안전 및 전자파 인증만 통과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순간적인 과전압 때문에 생긴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다 순간적으로 가전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IC 회로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한전 개폐기가 정전 원인이니 주민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은 공문. 전력 설비는 상시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평소 진단과 점검으로도 내부 이상을 사전에 완벽하게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전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정전 이후 아파트 월패드가 고장났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 사실 월패드 고장이 정전 때문인지도 모른 채 수리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제품 품질이 문제인지, 정부 인증이 문제인지, 아니면 한전 전기 공급 약관이 문제인지. 갑작스러운 정전 이후 발생한 세대별 23만 원 수리비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북파 공작원에게 납치당해서 67년 동안 남한에서 살아온 이북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86살 김주삼 씨는 지난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 공작원에게 무단 납치된 뒤 노역을 당하는 등 지금껏 귀향하지 못하고 남한에서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열사가 전두환 신군부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다면서 국가가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 2천만 원, 다른 가족들에게 2,3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기능 개선이나 근육 강화를 표방한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 등 허가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건강식품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식품인데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성기능을 개선한다고 광고한 제품이 75개나 적발됐는데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협심증과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심혈관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화된다고 광고한 61개 제품은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와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 등이 확인됐습니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불임과 여성형 유방증이 생길 수 있고 청소년은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간 손상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의 성분이 확인된 273개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또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를 받는 정식 수입 식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의 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 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명단과 사진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남성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SNS를 통해서 A양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충주로 오게 한 혐의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실종아동법에 따른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건물 안에서도 오차범위 5m 수준으로 위치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위급 상황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별도 장비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기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실내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시게 되면은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변 보호 대상자나 강력사건 피해자 위치 파악뿐 아니라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매몰 사고같이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위치 파악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광산과 같이 좀 그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국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2,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적고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33주 만에 최소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7명으로 11일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 22명, 누적 사망자는 33,804명입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를 겪었던 중국, 이번엔 백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하는 퇴직 노인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건데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터졌던 중국 우한 중산공원 입구에 군중들이 집결했습니다. 대부분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퇴직자들,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8일 의료보험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던 퇴직자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15일까지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최후 통첩했지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우한 시내 대학들이 갑자기 폐쇄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퇴직자들의 백발 시위에 동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우한에 이어 다롄이나 광저우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빨라진 고령화 시계와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누적된 지방재정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공안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여는 시진핑 정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에 모인 WBC 대표팀이 첫 훈련으로 본선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NC와 평가전을 진행하는데 투수 7명이 등판해서 1이닝씩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눈이 내린 사막 투싼의 아침. 공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팀이 찬바람을 맞으며 등장합니다. 하루 전 멀게 든 호주와 괌에서 온 선수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이 몸을 풀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잠을 잘 자가지고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한 3일 정도 지금 쉬었기 때문에 좀 나와가지고 좀 가볍게 몸 푼 게 더 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투수와 타자로 나눠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첫 훈련. 소영주는 투수 중 유일하게 불펜 투구를 하며 어깨를 풀었고 김광현의 후계자로 불리는 구창모는 선배에게 많이 배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붙어 다니면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NC전을 시작으로 5차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투수가 조금 안 된 상태가 좀 많아서 7이닝 정도로 갈 것 같고 투구수는 20개에서 25개 이내로 이닝을 끝내는 경기로 지금 합의를 봤고요. NC전에는 김광현을 시작으로 고영표, 정우영, 고우석 등 7명이 등판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이강철호는 첫 훈련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농구 안양 인삼공사가 거침없는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의 중심에는 부상 없이 건강한 시즌을 치르고 있는 장신 포워드 오세근의 활약이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오세근이 경기 시작과 함께 연속 5득점을 올리며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뽐냅니다. 1쿼터에만 석점슛 2개를 포함해 14득점을 기록한 오세근을 앞세워 인삼공사는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쿼터 중반 오세근의 석점슛과 함께 점수차가 31점까지 벌어지면서
1, 2위 팀의 맞대결은 선두 인상공사의 손쉬운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팀의 승차가 4경기 반까지 벌어지며 인상공사는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감독님이 주문하신 대로 좀 수비랑 리바운드가 잘 됐던 부분이 끝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 뭐 그런 게 잘 되니까 공격까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선두 질주를 이어가는 인상공사의 중심에는 단연 건강한 오세근이 있습니다. 오세근은 올 시즌 42경기에서 평균 27분 가까이 뛰며 13점, 6.4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와 리바운드 등 굳은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동시에 정확한 외곽슛까지 겸비하면서 전성기 시절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던 오세근이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하면서 인상공사는 통산 4번째 챔프전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당연히 좋고요. 선수들이 뭐 운동하는 거나 또 쉴 때나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가져가는 게 건강한 오세근과 함께하는 인상공사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3 서울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 스포엑스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3대 스포츠 레저 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헬스와 피트니스, 수상 스포츠, 캠핑, 아웃도어 품목의 국내외 기업 2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정상 개최됐으며 오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캐롯이 다음 달 31일이 마감 기한인 특별회비 잔여분 10억 원을 내지 못할 경우 정규리그 6위 이상의 성적을 내도 6강 플레이오프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L은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11일 긴급 이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고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춥게 느껴지겠지만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영서와 대구는 밤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와 제주도에 집중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쉽고 빠른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